간밤 뉴욕 증시가 4월 이후 처음으로 사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주간 실업수당 지표 개선과 일부 소매점의 6월 판매가 크게 증가한 점이 호재였습니다. 다우는 1.2% 추가로 올랐습니다. 유럽도 사흘 연속 상승 공연을 이어나갔습니다. IMF가 세계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한 점과 스트레스 테스트 이후 유럽 금융 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영향을 줬습니다. 국제 유가도 2% 가까이 오르며 일주일 만에 배럴당 75달러 선 위로 올라섰습니다. 지표 개선과 원유 재고 감소, 달러화 강세 등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편 미국 소매점들의 지난 6월 판매는 판촉 강화에 힘입어 전년 대비 3% 남짓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기대에는 조금 미흡했습니다.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전주 대비 2만 1,000건 줄어든 45만 4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과 영국 영란은행이 경기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사상 최저 수준의 기준금리를 또다시 동결했습니다. 다만 트리셰 ECB 총재는 유럽 경제가 생각만큼 비관적이지 않다는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센증시의 최혜린입니다. 간밤엔 뉴욕 증시가 추가적으로 더 올랐습니다. 다우는 100포인트가량 더 보태서 이제는 1139포인트까지 올라왔는데요. 장중에 나스닥,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하락 반전되기도 했었지만 어쨌거나 장 마감기 지수는 3대 지수 모두 다 플러스로 끝이 났습니다. 고용지표도 개선됐고 소매 판매 실적도 호조세를 보이면서 더블딥 우려가 한층 좀 엷어진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어제 큰 폭으로 올랐던 은행주에는 장중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기도 했었지만 장 막판 반등에 성공하는 종목들도 꽤 있었습니다. 더 자세한 글로벌 증시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죠. 한맥투자증권 하창봉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어닝 시즌 기대감도 있었었는데 간밤 또 보내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또 오랜만에 또 후장의 힘을 발휘해주는 그런 장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주간 실업수당 지표 개선하고 일부 소매점의 6월 판매가 크게 증가한 점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4월 이후 처음으로 사흘째 상승하는 기염을 토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블루칩 중심의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120포인트 한 1.2%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대형주와 S&P 지수라든지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한 0.7에서 한 0.9% 상승하면서 전일 한 3% 급등 위에 그 상승세를 이어갔던 모습 같습니다. 일단은 출발 자체가 상승세로 출발했었는데 개장 전 발표된 주간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예상보다 더 많이 감소한 점이 호재로 작용했고 또 IMF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한 4.2에서 4.6%로 상향 조정한 점도 투자 심리에 도움을 줬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장중 인텔 같은 경우가 이제 장중 흐름으로 봤을 때 2분기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한 영역, 기술주 같은 경우는 장중에 약간 매물이 밀리는 모습이 나왔고, 하지만 어느 정도 은행주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는 약간 전일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이 나왔습니다만은 장막판 1시간을 남겨놓고 다시 추가로 힘을 보여주는데, 이런 흐름 자체는 지난 한 주간 어느 정도 약세를 보일 때 장 마감 직전에 급락했던 모습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업종 종목 색대별로 살펴본다 그래도 지난 6월 동일 진품 매출이 전년비 한 3.1% 증가한 영향으로 대표적인 백화점 업종이 좀 많이 올랐는데 메이시라든지 제시페니 이런 종목이 좀 많이 올랐던 것 같고요. 의류업체에서는 또 에버크롬비와 핫토팩 같은 경우는 6에서 9% 상승세를 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사실 인텔인데, 인텔이 이제 다우 30개 종목 중에서 유일하게 하락을 한 종목인데, 인텔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해서 오라이거가 2분기 주당 순이익 전망치를 27센트에서 25센트로 약간 하향 전망하면서 원래 전망치는 한 43센트 정도가 됐었는데 크게 미달한 영향으로 한 0.2% 오히려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인텔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다음 주 한 13일날 실적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네. 자, 은행주가 장중에 거의 차익 실현 매물들을 거의 다 소화하고 막판 기준으로 했을 때 반등에 성공했다라는 얘기 해주셨었고요. 인텔에 대한 2분기 실적, 지금 기대치가 너무 높다라면서 조정이 되면서 기술주가 장중에 또한 살짝 하락 반전 되기도 했었지만 역시 기술주도 장 막판에 뒤심을 발휘하는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소매 판매 관련해서 업종들, 그러니까 종목들의 상승세가 많이 눈에 띄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도 일부 소매점의 6월 판매가 크게 증가한 것이 지표로 확인됐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6월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 이제 6월 소매업체 6월 매출이 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월간 매출은 사실 3개월 연속 전문가 예상을 하야했습니다. 네. 어느 정도 28개 업종 중에서 6월 동일점포라는 건 이제 1년 이상 영업을 한 점포를 말하는데 한 전년 동기 3.1% 증가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예상치 3.5%는 약간 밑도는 수준입니다만은 어느 정도
또 그래도 그 증가했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최근에 소매업종 종목들이 좀 약했었는데 오랜만에 좀 반등을 보였던 것 같고요. 뭐 28개 업종 중에서 12개 업체가 매출이 예상치를 웃돌았고 아무래도 가장 결정적 백화점 업종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뭐 시장이 말씀드렸듯이 네. 백화점 업종 같은 경우는 뭐 현충일이라든지 그 7월 4일 독립기념일 연휴 세일 효과를 특히 노렸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잠깐 짚어본다 그러면은 뭐 백화점 업종 중에서는 이제 노드스토롬이 한 6월 매출이 한 14% 정도 급증을 했고요. 메이시 같은 경우도 한 6.5%, 뭐 제시페니 같은 경우는 한 4.5% 정도 올랐던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중저가 이제 백화점 체인인 콜 같은 경우는 한 5.9% 오르면서 어느 정도 뭐 백화점 업종은 조금 좋았다고 볼 수 있고요. 할인점의 6월 매출은 약간 예상보다 좀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6월 뭐 할인점이 할 수 있는 건 타깃이라든지 코스트코 같은 것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예상치보다는 조금 약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월마트는 실제적으로 실적 발표를 하지 않았고요. 반면에 이제 하나의 그 대표적인 의류업체 갭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매출 증가세가 좀 다프 상태를 보이면서 주가도 좀 약세를 보이는데 어느 정도 뭐 저는 그 한 3% 정도 좀 증가하면서 어느 정도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조금 약했던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어닝 시즌 이제 막 앞두고 있는데요. 미국 소비자들의 지갑이 아직 닫히지 않았다라는 것이 또 그 전일에 이어서 간밤에도 역시 확인된 날이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간밤에 이렇게 100포인트 정도 다우가 더 추가로 오를 수 있었던 것. 이것 말고도 지표가 또 하나 괜찮은 것이 나왔습니다. 언제나 우리 화창봉 과장님하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실업수당을 청구한 그 사람의 숫자가 예상보다 더 많이 줄었다면서요. 괜찮은 결과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금요일 하다 보니까 저도 이거 맨날 그 실업수당 시점 고수 숫자 노름에 정시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참 재밌습니다. 예. 일단 그래도 한번 살펴본다 그러면 실업수당 신청 건수 같은 경우가 2만 1,000건이 감소했습니다.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물론 예상치 한 46만 건 감소를 예상했습니다. 그 감소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정시는 상당히 호재로 작용했지 않나 살펴볼 수 있고요. 일단은 그 사주 이동 평균이라 그러죠. 사주 평균 신청 건수 같은 경우에도 한번 전주 대비 감소하면서 어느 정도 46만 6천 건으로 감소세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그 일주 이상 연속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그 수치 자체도 한 22만 건 감소하면서 441만 건으로 나왔고요. 뭐 BNP 파레바 일부 에코노미스트 같은 경우도 항상 멘트는 이 보니까 뭐 저쪽 미국 쪽 전문가들도 좀 지표가 좋게 나올 때는 좋게 이야기하고 안 좋게 나올 때는 안 좋게 이야기하는데 일단은 좋게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용시장의 경우 깊은 수렁하고 이제 점진적인 개선 전망에도 불구하고 또 고용시장 소비 유출을 완만히 증가시킬 것이라면서 약간 또 긍정적인 멘트를 좀 보탰던 것 같습니다. 네, 소매업체들의 6월 판매가 예상보다는 조금 미흡하긴 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를 해줬다라는 측면 역시 좋았던 것 같고요.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한 6천 건 정도 더 많이 줄어서 고용에 대한 기대감도 불러들였던 것 같습니다. 다시금 소비 관련 지표 또 고용 지표가 좀 좋아지나 이런 생각을 만들게 했던 간밤에 미국 경제 지표들이 아니었나 싶은데 여기에 더해서 IMF가 또 세계 경제 성장률 미국을 포함해서 다 상향 조정한 것도 좀 랠리 분위기를 만들어줬던 것 같은데요. 얼마나 올려잡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제 판단으로는 고용지표 좋게 나온 것보다 IMF가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이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한 상승시켰습니다만은 미국 전망치 자체도 한 3.3% 정도 상승을 시켰는데 네. 그 내용이 어느 정도 호재를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내용을 한번 좀 풀어본다 그러면은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높은 실업률하고 침체된 주택 시장이 어느 정도 계속 그 미국의 경제 회복세에 대한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또 급증하는 공공부채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일단은 멘트 자체는 그냥 부정적이었습니다만은 성장률 전망치를 미국 같은 경우 올해는 3.3% 내년 2.9% 정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업률에 대해서는 여전히 한 9% 정도를 웃돌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IMF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 미국 같은 경우는 높은 실업률하고 대규모 주택 차압하고 주택 가격 하락과 이제 더불어 주택 시장에 대한 더블 우려는 여전히 있다고 지적을 했던 것 같고요. 나머지 여러 가지 이제 문제 중에서 이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FED죠. 연방준비제도 이사 같은 경우 기준금리를 현재 지금 가장 이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연준 입장에서는 완화 정책을 벗어나는 출구 전략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또 하나가 이제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는 미국이 금융 안정성을 회복하는 데 있어가지고 상당한 진전을 이뤘지만은 그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은행 시스템에 더 많은 자금이 투입돼야 한다고 이렇게 밝혔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IMF가 세계 경제 성장률 또 미국의 경제 성장률 상향 조정한 것과 더불어서 투자 심리를 개선시켰던 또 하나의 뉴스가 유럽 쪽에서 있었죠. 영국 중앙은행 그리고 ECB 쪽에서 모두 예상한 바이긴 하지만 예상대로 금리를 또 동결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뱅크 유럽 ECB라든지 BOE에서 이제 기준금리를 그대로 동결시켰는데, ECB 유럽 중앙은행 같은 경우도 기준금리를 한 1% 그대로 동결한 가운데, 이제 트리스 총재가 여전히 또 당분간은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이 없다는 견해를 좀 밝혔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내용을 조금 살펴본 거에 보면은, 이제 그 유럽 정부가 그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강도 높은 대피번을 추진하고 있고, 또 은행권 스트레스 테스트가 진행 중인 가운데서 유럽 중앙은행 수장의 의지가 확인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요. 트리스 총재는 이날 이제 통화 정책을 가지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ECB 같은 경우는 현금리가 적합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고,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확실히 묶여 있다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이날 그 어느 정도 시장 그 통계를 하면서 또 멘트 자체에서도 시장의 높아진 차입 비용이 우려되고 있고 국가 채무유가 경기 회복을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 여진 1%를 동결한다고 그렇게 밝혔던 것 같고요. 네. 최근 그 유럽 각국 정부가 재정 정책 감축을 통해 가지고 강도 높은 내피 방안을 시행하면서 경기 회복에 차이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진 점이 현재로서는 ECB나 BOE에서도 여전히 저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던 것 같습니다. 네. 일부 국가의 채무 위기에 따른 경기 둔화 가능성 또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영국 또 유로존 전체적으로 금리를 현 최저 사상 낮은 금리로 계속해서 묶어두는 모습 연출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유럽 쪽 분위기도 나쁠 이유는 없었을 것 같은데요. 뭐 일부 나온 지표까지 있다고 들었습니다. 유럽 쪽 이슈 마감 상황 함께 정리해 주시죠. 예, 유럽 증시 같은 경우도 3일째 상승하면서 이번 주간에만 한 4.8% 오랜만에 좀 강한 상승세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뭐 영국은 한 1.8%, 프랑스는 1.5%, 독일은 한 0.7% 정도 상승했는데, 뭐 내용은 거의 미국 시장과 일맥상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IMF가 세계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고, 또 스트레스 테스트 이후에 유럽 금융 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려는 기대가 작용하면서, 뭐 유럽 대표적인 다우존스 스톡스 600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 지수 같은 경우 이제 유럽의 전체 지수를 얼거린 지수인데, 이 지수는 한 2.54포인트, 1.03% 상승하면서 상승이 이어갔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 내용적으로도 IMF의 세계 성장률 전망치라든지 미국의 그 고용시장 호전, 이런 거 좀 호재로 작용한 것 같고요. 네. 또 하나가 이제 이번 달 23일인데, 23일로 예정된 유럽은행들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발표되면은 그 유럽은행 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뭐 일부 내셔널뱅크 그리스와 또는 뭐 로이즈뱅크 그룹 등 은행적 큰 폭으로 좀 상승했던 것 같고요. 네. 이 밖에도 어느 정도 그 스트레스 테스트는 이미 경제 상황이 악화되었을 때, 스트레스 테스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린다면,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거는 앞으로 그 경제 상황이 악화되었을 때를 가정해서 은행들이 그 자본 충실도를 점검하는 것으로서, 뭐 예전에는 그 미국이 먼저 금융위기 직후에 월가 은행들 대상으로 벌인 바 있죠. 네. 그 내용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유럽 쪽 마감 상황 그리고 간단하게 스트레스 테스트 관련해서 유럽 쪽도 또한 은행주가 기대감의 강세를 보였다. 이런 얘기까지 한번 전해 들어보았는데요. 아무래도 ECB 총재에서 또한 또 괜찮게 유럽 쪽에 전망을 했었기 때문에 유로화도 반등을 좀 했었을 것 같습니다. 외환 쪽 얘기도 들려주시고요. 유가도 궁금한데 원유 재고 발표가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전일은 뭐 미국 지표 오른 거와 상승 마찬가지로 나머지 뭐 원자재라든지 통화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국제 유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미국에서 나온 경제 지표가 좋았죠. 실업수당 실적권이 감소를 했고, 또 하나는 이제 원유 재고가 전주 대비 한 96만 배럴 감소하면서 주간 원유 재고의 감소. 또 하나가 이제 달러의 강세를 할 수 있는데, 유가는 원래 그 달러와 약간 역의 상관관계를 갖고 움직이는데, 이런 영향이 미치면서 유가가 다시 일주일 만에 75달러 선을 회복하는 한 전일 대비 1.9% 상승했던 것 같습니다. 이 75달러 선은 국제 유가, 그러니까 WTI 기준으로 한 10개월의 평균치를 할 수 있겠고요. 일단 75달러, 그러니까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유가가 상승했다는 건 약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관점입니다. 또 하나가 이제 유로화인데, 유로화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트리스 총재가 그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여전히 저금리 기조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유럽 경제에 대해서 약간 긍정적인 멘트를 해놨던 점이 최근 유로화 반등에 좀 주요적으로 작용하면서 다시 뭐 1.2700달러까지 상회하는 약간은 그 긍정적인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네. 자, 이제 뭔가 분위기가 또 갑자기 이렇게 하루 또 이틀 새 또 뉴욕 증시 마감 기준으로 봤을 때 유럽도 그러네요. 사흘째 계속해서 상승하니까 이제 어닝 시즌 바로 코앞인데 조금 긍정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뉴욕 증시는 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닝 시즌이 코앞이잖아요.
간다고 볼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단적으로 말씀드린 걸 어느 정도 워낙 그 낙폭이 과했을 때는 반등으로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정시의 긍정적인 영향은 어느 정도 이제는 실적 시즌에 돌입하고 또 오늘 어제 나온 지표라든지 유럽 쪽 분위기를 봐도 아직 이제는 그 어느 정도 계속 더블지 가능성을 약간 일축시키는 그런 멘트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해외 정시도 이제는 어느 정도 여기서 추가 급등보다는 이제는 하향 안정화에 약간은 그 상승 수렴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뭐 최근 6월 중순 이후에 보였던 그런 급락세는 진정되고 기술적 반등 이후에 어느 정도 그래도 상승 기조를 위한 건전한 조정이 나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뭐 더블딥 때문에 세계 경제가 동반해서 하락할 것이다. 이런 어떤 우려는 어느 정도 씻고 바닥은 조금 확인한 그런 시점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어닝 시즌을 이제 통과하면서 조금이나마 뭐 기술적으로든 어떤 식의 해석이든 좋습니다. 조금 더 추가적으로 상승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뉴욕 증시대 다음 주 알코아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기업들의 2분기 실적 결과가 공개되지 않습니까? 그 스케줄부터 한번 보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 주, 오늘은 사실 미국 지표 같은 경우는 특별히 5월 도매지수 발표가 있습니다만은 이렇다 할 지수 기여도는 낮은 거고요. 네. 일단은 그 실적 IR 순서부터 해서 한번 살펴본다 그러면은 대표적인 미국의 대표적인 그 주식을 할 수 있죠. 월요일에 알코아를 시점으로 해서 조금 오늘 시장에도 나왔습니다만 화요일날 인텔 그리고 이제 목요일쯤 갔을 때는 금융주를 할 수 있는 JP 모건 체이스나 또 그 금요일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시티그룹, 제너럴 일렉트릭 등으로 이제 굵직굵직한 지표가 어느 정도 실적 시즌은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음 주에 있을 실적 발표를 한번 봤습니다. 사실 알코아가 갖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도 크잖아요. 예, 스타트가 좀 좋았으면 좋겠는데 인텔도 뭐 간밤에 2분기 실적 지금 눈높이가 너무 높다라는 얘기 때문에 살짝 조정받긴 했었는데요. 일단 뭐 인텔, IT 쪽에 일단 기업들도 많이 눈에 띄어서 우리 주가에도 영향을 주는 그런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미국 쪽 지표도 영향력이 그래도 없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일정을 한번 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실적도 중요한 다음 주는 또 지표 같은 경우는 약간 전약 후각 장세에 약간 그 기여도가 많은데 일단 주 초에는 사실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특별한 것이 없고 수요일 날 지켜들게 되면은 지난 6월 23일 날 FOMC 결과에서 나올 때 의사록을 공개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 그 목요일 날 저번에 상당히 중요한데 7월에 예전에 그 기억하시겠지만 6월 달에 뉴욕 제조업 지수하고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가 엇갈리게 나오면서 장이 약간 그 어느 지수는 올라가고 내려갔었는데 일단은 목요일에는 7월 뉴욕 제조업 지수하고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목요일과 금요일에 나오는 것이 그 목요일에 핵심 물가지수, 그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하고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미국 경제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는 지표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상당히 제가 중국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 7월 15일 목요일에는 중국의 그 6월 소비자 물가하고 2분기 GDP 발표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 시장 영향이 워낙 그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다음 주 목요일에는 어느 정도 좀 그 미국 지표도 중요하겠지만 우리나라 장중에 나오는 중국의 6월 소비자 물가라든지 2분기 GDP에 대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자, 미국의 실적 챙기랴, 지표 챙기랴, 또 바로 옆 나라, 이제 막 밑에서 바닥을 잡고 올라오고 있는 중국 쪽 지표까지. 정말 체크해야 될 것들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다음 주 후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드는군요.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요, 한맥투자증권 하창봉 과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 전일 우리 증시 옵션 만기이었습니다만은 오히려 좀 덤덤하게 조용하게 혹은 더 좀 긍정적으로 무난하게 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장중의 변동성도 뭐 거의 없었는데요. 미국의 실적 모멘텀 때문에 외국인 기관의 쌍끌 매수가 나왔고 장 초반부터 1,700을 한번 터치해 보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1,700을 단 한 2포인트도 채 남겨두지 않고 있는 시점. 아쉽게도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전통적으로 약하기 쉬운 금요일장을 맞게 됐는데요. 오늘 우리 장은 또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전망 들어보는 시간 갖습니다.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에서 김학현 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뭐 뉴욕인데 추가적으로 올랐고 우리도 1,700 바로 코앞인데 오늘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까? 뉴욕 증시를 바탕으로 해서 아주 간단하게 장 보신다면요. 네, 추가적인 상승은 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1,700포인트를 불과 2포인트 남겨놓고 있는데 오늘은 뭐 시초지수부터 아마 그 1,700포인트는 무난하게 돌파하면서 출발한 이후에 뭐 적어도 음봉이 나기보다는 뭐 아주 높게만 출발하지 않는다면 양봉이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하루가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그 최근에 국내 증시가 해외 증시 대비해서 그 낮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것은 좀 문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 낮은 변동성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냐면 네. 해외 증시가 반등을 할 때 상대적으로 덜 반등하는 양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거 안 좋다는 얘기시네요. 그렇죠. 단기적으로 보면 해외 증시 대비해서 좋은 움직임이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네, 근데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해외 증시 빠진 거에서 비해서 안 빠진다 그래서 견주하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됐었는데. 예. 전체적으로 보면 해외 증시 대비해서 뭐 그 6월 한 달간 상당한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네. 지금 그 최근에 한 일주일간 나타나고 있는 해외 증시 대비해서 부진한 모습은 해외 증시와 어느 정도 키 맞추기가 진행되고 있는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중국이 2% 전후로 급등한 화요일의 경우에도 국내 증시는 0.57% 상승한 데 그쳤고, 네. 전전일 미국과 전일 일본이 3% 전후로 급등을 했는데, 네. 국내 증시 1.37% 상승에 그쳤습니다. 상승에 해외 증시 반등에 둔감한 이런 양상으로 단기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는 그리 좋은 시그널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네. 중장기적으로 나쁜 시그널은 아니다. 왜냐하면 해외 증시 대비해서 큰 폭의 그 아웃퍼폼한 주가 움직임이 단기적으로 좀 그 키 맞추기가 진행되면서 위축되고 있을 뿐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 왜 위축되고 있는지 말이죠. 우리 김학현 차장님께서 잘 해주시는 수급과 또한 주도주 분석을 통해서 장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기로 하죠. 예, 먼저 수급 양상을 보면요. 그 지난 6월 달에 한 달 내내 뭐 월 초반에는 이 외국인들의 매수도 주도를 했었지만 후반으로 네. 접어들면서 이제 해외 증시가 크게 부진하면서 외국인들은 매도세로 돌아선 상황이고 이 프로그램 매수가 상당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네. 시장을 해외 증시 대비해서 큰 폭의 강세를 보이는데 프로그램 매수가 큰 역할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 프로그램 매도가 주례가 됐는데 이제 중요한 것이 이 프로그램을 제외한 기간의 순수 매수가 최근에 큰 폭으로 유입이 되면서 시장의 하락을 어느 정도 저지했다. 네. 그나마 해외 증시 반등할 때 동반 반등하게 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초에 뭐 1조 2천억까지 들어왔었는데 그래도 이제 해외 증시 대비해서 부진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관들의 매수는 그 낙폭과대주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기관들이 좀 더 시장 반등에 자신감 있게 대응을 했다면 낙폭과대주가 아니라 주도주 중심으로 매수를 했겠죠. 그러면서 시장도 좀 갔을 텐데. 예, 그렇죠. 예. 그 낙폭과대주라는 것은 이제 LG 디스플레이라든가 LG 전자, 뭐 삼성전자, 뭐 이런 종목을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는데 자신감이 있었다면 아마 그 기아차나 삼성전기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의 주도주를 중심으로 해서 아마 매수를 했을 겁니다. 외국인들이 그 해외 증시 반등이 그 우려가 되는지 전일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그 6천 계약 가까이 그 매수를 했는데요. 네. 외국인들이 해외 증시 반등에 대해서 그 현물이 아닌 선물 중심으로 매수를 한다는 것은 그 이유는 이제 선물이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시장이 언제라도 해외가 꺾이면 우리는 언제라도 팔겠다라는 생각이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주식은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금액을 매도하지 못하지만 선물 시장에서는 충분히 단기간 내에 소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증시 반등을 선물로 이렇게 반영해 나가는 양상은 외국인들 역시 보수적으로 접근해 나가고 있다. 시장 반등의 신뢰도를 낮게 보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네, 주도주 안 사고 낙폭과대주 사주는 기관, 그리고 현물 대신 선물을 사주는 외국인, 수급에서도 긍정적인 모습은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주도주에서도 뭐 마찬가지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주일간 지수가 한 1% 조금 안 되게 한 0.8% 정도 반등을 했는데, 네. 자동차의 대형주 4종목 중에서 기아차만 1%가량 반등을 했고, 나머지 3종목은 모두 하락했습니다. IT에서 역시 삼성전자와 LG 디스플레이 정도만 1% 전후에 반등을 했고, 나머지 8개 종목이 모두 하락했습니다. 결국 수급에 이어서 주도주의 변화 역시 그리 우호적인 상황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근데 이러한 국면들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단기적으로 좀 위축이 됐을 뿐, 중장기적으로는 아니다. 왜냐하면 시장과 해외 증시가 아닌 주도주와 해외 증시를 비교를 하더라도 해외 증시가 큰 폭의 하락해서 이제 조금 올라오고 있는데 반해서 네. 이 주도주는 사실상 옆으로 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급등한 상태에서 옆으로 기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해외 증시가 안 좋은 모습을 보일 때 옆으로 기는 모습을 보였다. 이거는 해외 증시가 좋은 모습을 보일 때 오히려 올라설 또 수 있든. 네. 훨씬 더 높게 올라설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는 이제 하나의 사이클에서 사실상 주도주와 비주도주가 역시나 이번 주처럼 바뀌기는 쉽지 않다. 뭐 주도주에 대해서 뭐 급하게 어떤 뭐 교체를 얘기하거나 뭐 그런 섣부른 의견은 내지 않으셨는데 이번 주에도 역시 좀 비슷하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도주가 견조한 것이 참 대견스러운 걸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다른 뭐 소외 섹터들이 정말로 상대적으로 또 견조해 보이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요. 뭐 어제는 뭐 단적으로 미국발 영향이었던 낙폭 과대였던 은행주, 또 뭐 철강, 조선도 최근 들어서 굉장히 견조한 것 같단 말이죠. 따라서 사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막 드는 태양광도 있고요. 예. 최근에 조선이라든가 뭐 태양광, 그리고 철강, 뭐 이런 인프라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반등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네. 앞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장은 이제 틈새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도주가 움직이지 않는 가운데서 비주도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 이런 틈새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 틈새 시장에서 비주도주의 대표격이 이제 현대중공업이라든가 미포조선, 그리고 OCI, 현대제철, LS산전, SX엔진 이런 인프라주들이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라는 것이 한번 방향을 잡으면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주도주가 방향을 잡기 전까지는 이러한 종목들로 해서 좀 더 좋은 흐름이 계속해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을 좀 멀리 보면 IT와 자동차가 역시 주도주인데요. 네. 시장은 계속해서 기본적으로는 주도주 중심으로 바라보면서 이 주도주가 방향을 잡기 전까지는 뭐 조선이라든가 철강, 뭐 이런 태양광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런 비주도주에서 뭐 단기적으로는 좀 계속해서 움직여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러한 전체적인 상황을 주도주와 비주도주의 관계, 그리고 시장과의 관계를 한번 과거의 경험적 사례를 통해서 간단하게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거에 2003년도부터 2008년 10월 달까지 이때 시기에 주도주는 인프라주들이었습니다. 네. 중에서 대표하는 것이 이제 현대중공업이었죠. 네, 그렇죠. 지금 비주도주의 대표주가 현대중공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주도주의 대표격이 이제 현대중공업이었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지난 사이클에서 시장과 주도주, 비주도주의 관계를 한번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 지수의 일봉을 보고 계신데요. 네. 2008년도 3월부터 5월까지 이 코스피 지수가 약 20%가량 반등을 했습니다. 네. 이 당시에 먼저 이 당시에 시장을 주도를 했었던 주도주의 움직임을 보겠습니다. 제가 좀 차트를 확대했는데요. 네. 2008년도 3월부터 5월까지 옆으로 내내 횡보를 하고 있죠. 네. 시장 대비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주도주가. 네. 이 당시에 비주도주의 대표격이라고 볼 수 있는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네요. 예, 큰 폭의 급등을 했습니다. 약 30%가량 급등을 했습니다. 시장 대비해서 큰 폭의 아웃퍼폼한 주가를 보여줬죠. 지금하고 비슷한 상황이긴 하네요. 네, 그렇죠.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시에 현대차도 이제 비주도주의 대표격이었는데, 네. 현대차 같은 경우는 무려 저점 대비해서 한 50%가량 반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이 저점에서 이제 1550불을 봤을 때 예. 저점에서 1700포인트까지 많이 반등을 했는데 이 반등이 상당히 비주도주 중심으로 해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 비주도주 중심의 장세가 뭐 계속될 것인가? 네. 뭐 일부에서는 뭐 주도주가 이제 밖에 나가고 있다 다시 밖에 나갔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예. 있는데요. 이 하나의 사이클에서 주도주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앞서도 이제 현대차나 삼성전자의 차트를 이후의 차트도 간단하게 보셨는데 네. 이후에 현대중공업이 꺾이니까 삼성전자나 현대차는 금방 뭐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면서 신저가를 갱신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사이클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의 사이클이 끝났었던 2008년 10월 900포인트 이하까지 내려갔던 저점을 기점으로 해서 네. 그때부터 드디어 이제 주도주가 바뀌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주도주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주도 중심으로 좀 계속해서 기본적인 시각은 가져가야 된다. 하지만 뭐 단기적으로는 리스크를 좀 크게 감내할 수 있다면 혹은 그 계좌의 많은 비중이 아니라면 네. 이 비주도주에서 단기 트레이딩을 해나갈 필요는 좀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주도주는 뭐 사이클이 바뀌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관심 가져야 될 것 같다. 단기적으로 또 다른 역시 투자 금액 좀 실탄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역시 반짝반짝 움직이는 데 대한 빠른 대응을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더 종목을 중심으로 들어보죠. 아까 뭐 조선, 철강 이런 인프라주들은 단기적으로 괜찮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하셨잖아요. 예, 오늘 그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SX 엔진인데요. 네. 사실 두 종목을 가지고 고민 많이 했습니다. 현대제철과 SX 엔진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예. 그 매력도는 현대제철이나 SX 엔진이나 비슷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네. 현대제철은 모두 아시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 새롭게 소개 차원에서 SX 엔진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발주들은 이 조선주들에 비해서 그 여러 가지 매력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중국의 SX 엔진의 자회사들이 직접 진출해 있기 때문에 곧 위안화평가 절상이 이루어질 경우에 그 수익폭이 상대적으로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 네. 두 번째로는 그 SX 그룹주들은 상당히 그 그룹사들의 주식들끼리 연동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맞아요. 다 같이 올랐다가 다 같이 빠지고. 그렇죠. 예. SX 조선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조선사들의 주가와 연동되기보다는 SX 그룹주들하고 맞아요. 연동되는 네. 특징이 있죠. 그래서 그룹사의 재무 리스크가 그 SX 유럽의 싱가포르 상장 예정으로 해서 올 10월 달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재무 리스크가 크게 경감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동안 뭐 SX 그룹주가 이 높은 성장성을 보여온 그룹주이기 때문에 이 재무 리스크에 대해서는 우려가 상당히 많았는데 어쨌든 SX 유럽의 싱가포르 상장 예정은 재무 리스크 경감의 큰 호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그룹사가 지금 사업 부분을 크게 다각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각화를 통한 안정성을 또 제고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2분기 실적이 6분기 사상 최고 실적인 순이익 250억 내를 기록하면서 하반기에는 분기당 300억 이상의 영업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지금 증권사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하반기 실적 역시 계속해서 개선될 여지가 크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차트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고점 바로 밑에 있네요. 네, 전고점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근데 전고점 그리고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고 전고점이라는 사실이 그 어느 정도 부담스럽긴 하지만 네. 통상 그 급등하는 주가, 특히 최근과 같이 기관들이 주도를 하면서 급등하는 경우에는 매수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 눌림목이 진행되지 않고 곧바로 그 신고가를 내는 경향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 이제 그 단기 급등이라는 포인트보다는 강성 투자자가 어떻게 지금 매수를 하고 이들의 평균 매수 단가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추산을 해보면 네. 강성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7월 초에 집중적으로 매수했습니다. 특히 이제 거래량이 급증한 날을 보면은 7월 5일인데요. 네. 7월 5일의 주가는 그 저가가 23,200원부터 24,300원까지였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 기간 매수를 고려를 한다면 아마 기간의 평균 매수 단가는 낮게 잡아도 23,000원 부근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전략 같은 경우는 지금 SX 엔진 이 분봉을 통해서 보면 그 오늘 아침 시가가 뭐 24,600원, 700원, 뭐 800원, 25,000원 아래에서 뭐 시작할 경우에는 네. 시초가에서 따라잡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 시초가 오늘 같은 경우는 시초가가 너무 높게만 한 1% 전후에서만 출발한다면 네. 시초가에 뭐 좀 들어간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큰 비중을 지금 비주도주에 투자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일정 부분은 들어간 다음에 주가가 이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네. 만약에 23,000원 부근 기간의 평균 매수 단가로 판단을 하고 있는 23,000원 부까지 하락을 한다면 네. 그 부근에서 다시 추가적으로 그 매수한 수량만큼이 아니라 수량 균등이 아니라 금액 균등의 원칙을 따라서 23,000원 그 23,100원, 200원 부근에서는 네. 그 부분에선 손절매를 하지 말고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 뭐 내려오지 않고 곧바로 올라간다면 일단 매수한 그 수량을 기준으로 해서만 매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만 더 늘리지 말고 가져가는 이러한 전략을 좀 권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장 1% 전후로 해서 오르면 시초가에서 한번 잡아보자. STX 엔진. 다시 한번 23,000원 정도 안 깨고 그 정도 언저리 오면은 추가적으로 담은 물량만큼 한 번 더 담는 전략 얘기를 하셨습니다. STX 엔진까지 잘 들었습니다.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 김학현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용 PC의 아버지로 불리우죠. 스티브 워즈니악 애플 공동 창업자가 애플 컴퓨터처럼 성공하는 IT 기기나 서비스는 직관적으로 사용법을 알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술력 향상보다 쓸 사람을 염두에 두고 제품에 빠져들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서울현대신문 창간 50주년 기념 행사인 2010 서울포럼 이틀째를 맞아 또한 금융을 주제로 한 특별 세션도 진행이 됐는데요. 이 자리에 패널로 참석한 어윤대 KB금융지주 회장 내정자는 금융개혁과 관련해선 한국이 오히려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앞서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까를한 폭스바겐 명예회장은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재편, 미래기술 동향을 주제로 연설을 했는데요. 앞으로 전기차가 자동차 산업의 대세가 될 것이며 연소엔진 자동차에서 전기차로의 이동은 달 착륙보다 더 위대한 인류의 발자취로 남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이오 산업 분야에선 그레고리 스톡 미 UCLA 교수가 한국 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리더 도약 조건을 제시했는데요. 한국은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서 원격 진료 등에 유리하다며 이를 헬스케어와 접목할 경우 훌륭한 수출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이 임태희 고용노동부 장관을 신임 대통령 실장에 결국 내정을 했습니다. 새 대통령 실장에 내정된 임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 주도의 경제정책 시대는 이미 지났다면서 새로운 히든 챔피언을 만드는 것을 뒷받침하는 그런 뜻을 밝혔습니다. 오늘 이같은 내용 바탕으로 해서 이슈는 서울현대신문 금융부에 있는 김영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현대신문 창간 지금 50주년을 기념해서 서울포럼 2010 행사가 또한 어제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어제 바로 이틀째였는데요. 각 부문에 대한 여러 가지 세션에서 세계 유수의 그 유명 인사들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귀 기울여 볼 만한 말들이 많아서 오늘 한데 종합해보는 아주 특별한 시간을 마련을 했는데 먼저 IT 분야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스티브 워즈니악 애플 공동 창업자가 성공하는 IT 기기의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서요? 네, 워즈니악은 어제 종료된 서울현대신문 창간 50주년 기념 서울 포럼에서 성공한 IT 기기나 서비스는 직관적으로 사용법을 알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애플 컴퓨터에 성공했던 것도 이 같은 이유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핸드폰이나 TV 이런 것들은 사용자가 그러니까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데요. 네. 작동법을 쉽게 그리고 배우지 않아도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많은 인기를 끌 수 있다는 얘기와 같은 얘기입니다. 네. 일단 워즈니악은 본인은 현재 매일 아이폰 4대를 세대를 갖고 다닌다면서 아이폰은 배터리 때문에 하루 종일 쓰기는 힘들지만 석 달을 갖고 있으면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네. 특히 다른 스마트폰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와 애플의 iOS4를 비교한 말도 했습니다. 워즈니악은 애플의 운영체제가 훨씬 더 낫다고 하면서 안드로이드는 아직 에러도 많고 사용법도 복잡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처럼 아직은 좀 복잡하고 문제가 많다는 얘기인데요. 네. 하지만 안드로이드는 아직 버전 업그레이드가 진행 중인 만큼 앞으로의 가능성도 크다는 말도 밝혔습니다.
네. 어진이학은 아직 삼성의 갤럭시 X는 사용해보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그래요. 앞으로는 조만간 그래도 삼성의 갤럭시 X도 써보지 않을까 하는 이런 전망도 내놓았습니다. 네. 어진이학은 이제 IT 기기 가장 핵심 요소로 재미, 펀을 뽑았는데요. 네. 성공한 IT 기기나 서비스의 공통점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용자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내기 위해 고군분투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직관적으로 사고를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애플 컴퓨터 사용했던 이유도 여기 있다면서 매cin토시 이전의 컴퓨터는 사용자 복잡한 명령어를 직접 입력해 계산이나 하는 데 쓸 수 있었지만 매cin토시 덕분에 아이콘과 창, 윈도우를 통해서 컴퓨터를 쉽게 쓸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래요. 성공하는 IT 기기, 봐도 사용법이 쉬워야 당연히 호응도가 높겠죠. 우리 부모님 세대 혹은 그 이상의 세대 분들이 요즘 젊은 층들이 선호하는 스마트폰을 싫어하는 이유도 일단 뒤집어 생각해보면 역시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펀하고 쉬워야 된다. IT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았고요. 이번엔 금융 부분에 대한 얘기 또 다른 세션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산업의 미래에 대해서도 유명 인사들의 발언이 있었는데 특별히 우리 어윤대 KB금융지주 회장 내정자의 발언이 좀 눈여겨보여지네요. 네, 어윤대 KB금융지주 회장 내정자가 이날 눈여겨볼만한 발언을 많이 했었는데요. 네. 먼저 내정자는 금융기관 관련해서 한국이 오히려 미국이나 유럽이 앞서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정자는 또 금산분리 완화와 메가뱅크의 출연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네. 내정자는 이날 한국은 금융위기를 오래전 겪었다면서 하지만 그 위기를 이겨내는 과정에서 은행 부분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이미 마련했고 상장기업에 대한 규제도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미국과 유럽이 현재 시도하고 있는 것들은 한국은 이미 10년 전에 시행했다는 말인데요. 외환위기 이후에 이런 점들이 잘 보강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특히 이제 그렇기 때문에 계획면에서는 우리가 국민선진국보다 앞서 있다는 말인데요. 물론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은행들의 경우 부동산과 외환시장의 취약성 그리고 산입자본의 진입 제한에 따른 금융산업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산업자본의 진입 제한 때문에 금융산업 발전이 지연되고 있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삼성이나 현대 등 대기업 자본이 은행에 지분 취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말하는데요. 네. 여기서 지분 취득이란 일부 지분이 아니라 상당수 이제 경영권까지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특히 또 주목할 만한 발언은 당시 이제 어윤대 내정자가 다음 주부터 일하게 된 국민은행의 경우 자산규모와 국내 총생산 GDP 23%에 불과하다고 말하면서 UBS는 스위스 GDP의 333%, 로열뱅크 오브 카나다는 캐나다 GDP의 50%에 달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네. 즉 메가뱅크가 우리나라에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시사한 말인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도 어느 내정자가 메가뱅크를 계속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업계에서는 돌고 있습니다. 네. 한편 이날 민유성 산업은행장은 미국, 유럽과 달리 아시아를 비롯한 신흥국 경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우리나라가 좋은 예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마크 펠트스타인 하버드대 교수는 미국과 유럽의 경우 WD에 빠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면서 한국의 경우 WD에 빠질 가능성은 없다고 약간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어윤대 KB금융지주 회장 내정자 그리고 민유성 산업은행장 그리고 끝으로 말씀해 주신 마틴 펠트스타인 하버드대 교수 얘기까지 한번 간단하게 들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동차 쪽 산업 쪽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 역시 2010 서울 포럼 둘째 날 미래 자동차 산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얘기도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폭스바겐의 전 명예회장이었죠. 이 까를한 회장이 와서요. 전기차에 대한 다분히 긍정적인 발언을 했다면서요. 네, 카를한 회장이 전기차가 앞으로의 대세가 될 거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연소엔진 전기차의 이동은 달 착륙보다 더욱 위대한 인류의 발자취로 남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 명예회장은 하지만 전기차가 사회 대중화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한 회장은 자동차 산업 진입장벽이 자동차 산업 진입장벽이 낮을 수는 있겠지만 신규 업체들은 대량 생산 경험이 부족하고 전 세계적인 유통망이 없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에 진입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또 한 회장은 국가 및 지역 측면에서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지각 변동도 제기했는데요. 지난해 국가 및 지역의 자동차 판매 기록을 살펴보면 2007년에 비해 남미 공동체의 메르코스루가 19.9% 증가하고 인도가 13.6%, 한국이 11.8%, 중국은 55.2%가 늘어나는 등 아시아와 남미 시장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들 지역으로의 시장 중심이 이동하지 않겠냐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자동차 시장의 또한 중심이 바뀔 것이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전기차가 대세가 되긴 할 테지만 그 대세의 어떤 방향성은 맞지만 대세가 어떤 시장에 정말로 메인스트림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끝으로 바이오 분야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보고 이제 마무리를 조금 지어볼까 하는데요. 그레고리 스톡 미국의 UCLA대 교수가 한국은 IT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이오 산업에 적용하면 바이오 관련해서 굉장한 수출품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또 했네요. 예, 그레고리 스톡 미국 UCLA 대학교 교수는 한국은 바이오 초고속 인터넷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기술 인프라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네. 원격 진료 등에 유리하다면서 이를 헬스케어와 접목하면 훌륭한 수출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스톡 교수는 또 우리나라가 국내를 벗어나 글로벌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해외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제안했습니다. 스톡 교수는 또 전 세계 시장을 염두에 두고 글로벌 파트너십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면서 기술력을 갖춘 중국이나 싱가포르 기업 등과 파트너십을 구축하면 한국 업체들도 세계적인 제약사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원래 예정이 돼 있었다. 사실상 내정 발표만 남겨뒀었다. 여러 가지 지금 여야 간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결정이 됐죠. 새로운 대통령 실장 자리에 현 이름이 바뀐 고용노동부 장관인 임태희 장관이 내정자가 되었습니다. 관련해서 배경 또 향후 어떤 전망들 또 이를 둘러싼 정계 분위기들 간략하게 전해주시죠. 네. 새로운 대통령 실장 예정된 임태희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정부 주도의 경제정책 시대는 지났다면서 새로운 히든체 표현을 만드는 것을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임 내정자는 이날 고용부 청사에서 간부를 마친 뒤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각오를 나타냈습니다. 임 내정자는 정부가 민간 부분에 발목을 잡히지 않으면 민간에서 잘할 수 있다면서 경제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대표선수 잘하고 있지만 이 선수들이 선두를 유지하도록 하고 선수들이 나올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즉 대통령 실장이 되면 이런 부분에 역점을 두겠다는 의지로 읽히는데요. 네. 임 내정자는 행정구시 24회 출신의 삼선 의원으로 한나라당 대변인과 원내수석 부대표, 여의도 연구소장, 정책위 이장 두루 거쳐 정책 능력과 전문 감각이 뛰어난 능력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여의도 연구소장을 지내면서 경제 부분에도 탁월한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을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대인 관계도 원면에 실무형이자 화평 인사로 불리고 있습니다. 네. 자, 무엇보다 지금 지금 54살밖에 되지 않았죠. 임태희 지금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통령 실장으로 임명이 됨에 따라서 또한 글쎄요, 청와대 쪽이 조금 더 젊어지지 않겠나, 세대 교체의 어떤 바람이 부는 그런 신호탄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슈는요, 서울경제신문 금융부 김영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욕 증시가 또 올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날이 언제쯤일까 했었는데 어닝 시즌 바로 앞에서 얘기를 하게 되네요. 뉴욕 증시 사흘 연속 올라서 4월 이후 처음으로 연속적인 상승세가 나타났는데요. 다우는 간밤에 120포인트 이상, 100포인트 넘게 추가적으로 지수를 더 보태서 이제 1140포인트, 1포인트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장 중에 그 전일 강세를 보였었고 강세를 이끌었었던 은행주가 좀 주춤하는 모습, 그리고 인텔에 대한 실적 전망이 좀 어둡게 조정이 되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도 하락 전환되기도 했었지만 결국에 기술주 그리고 은행주 거의 다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 장 막판에 오히려 뒷심이 더 좋은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글쎄요, 오늘 우리 장 또 금통위라는 커다란 마지막 이번 주 변수를 안고 있는데요. 뉴욕 증시 추가 상승했다라는 좋은 소식을 일단 안고 또 출발합니다. 금통위 변수 때문에 장이 크게 흔들릴 위험은 없는지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는데요. 글쎄요, 8월 정도의 금리 인상이 더 힘을 얻고 있잖아요. 설마니 오늘 인상할까요? 오늘 금통위 변수, 뉴욕장 변수 잘 조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우리 장 소식은요, 출발 센 증시를 통해서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